그러면 계속해서 1부를 마치고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좀 더 편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한 가지 거의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일단 이 작품 속에서 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드시는 부분을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사나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낭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잠깐만요. 네. 지금 나는 특정 부분이라서요. 이제 265쪽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다른 다중 차원으로 넘어가는 장면에서 이제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2부를 시작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2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작가분께서 이 작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세상이 좀 더 나아진 세계로 넘어간 게 아니라 사실 신식민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 현주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다른 차원에 있는 광물이나 그런 것들을 훔쳐오면서 정확히 말하면 식민주의적인 기믹이죠. 기본적으로 식민지에서 거기 있는 자원을 채취해서 그걸 통해서 자원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형성대가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게 돼서 많이 실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걸 설명해주는 부분을 붙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연극적으로 교수가 말하는 부분이 있어. 지금 상황에서 교수는 넬슨경의 목소리가 그리도 반가울 수가 없었다. 오 그렇군. 마마 밖을 보십시오. 이곳이야말로 마법사는 지옥이라 부르고 연금술사는 현자의 땅이라 부르며 일반인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를 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여분의 지구라 부르는 풍류를 모르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요. 교수는 입을 꽁 다물고 있는 아비현주를 달리려고 동화를 낭독하고 말하자 아비현주는 어쩔 수 없이 입을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뭐라고 부르는 게요? 교수는 마차에서 내려 세상을 아는 것처럼 두 팔을 활짝 펼치며 말했다. 차분하고 연설적으로 숨기고 있었지만 그 말에는 교수 특유의 열광이 숨겨 있었다. 저는 경이로운 세계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 장면 자체를 떠올리는 것 자체를 너무 이 대화 부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거에 대한 어떤 것을 마치 동화의 이야기처럼 말하는 부분들이 너무 난 내 부분은 이것 쓰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왔잖아요. 다시 그렇군요. 예, 참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는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질문 못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한번 간단하게 예. 대체 역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특이점,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과 다른 구체적인 사건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예전에 봤던 거 보면 로스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영화지만 또 소설을 어떻게 한 거니까 거기서 빅토 이로빈을 암살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변했다라는 그런 분기점 같은 게 존재하는데 이 방에서는 그 조선이 이렇게 과학의 강국이 되고 바뀌는 그런 특정한 분기점이 있다면 특별히 소설에서는 언급된 부분이 없어서 혹시나 궁금해서 그런 사건을 어디에 생각하신 건지 궁금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예 멸망과 그 다음에 명예 멸망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인력 전력 투구에서 암투 이제 정치 암투나 이제 세계적 암투에서 스스로 소중화를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스스로 대중화가 된 거죠. 이렇게 말하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실권을 잡고 그걸 통해서 바뀐 부분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장영실 기관이라고 할 수 말할 정도로 장영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문종 이후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그 장영실이라고 하는 장영실 연구소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 만들어낸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매드 사이언스가 주요로 나오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 인물이 일어난 그 이후 이야기까지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여기서 보면 장영실이 살아남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장영실을 좀 약간 좀 먼치킨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과학기술을 한 200년 정도 좀 앞당겨버린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요새 보면 매드 사이언스라는 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매드 사이언스라는 거를 처음에 떠올리게 된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아 있었어요. 사실은 원래 제가 프린지라고 하는 옛날 미국 드라마를 아시는 분이 프린지라는 작품을 좀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월터 박사 좋아하고 월터 박사 맨날 음악을 들어야 해 하면서 춤추면서 막 연구하고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매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특정적인 개파나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특정적인 줄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상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들은 기본적으로 다 매드 사이언스라고 하고, 여기서는 진짜 마녀들도 존재하는 세계관인데 마녀들도 과학자들이에요. 사실은 이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동서남북에 있는 마녀들이 존재하죠. 서쪽에 착한 마녀. 사실 서쪽 마녀는 나쁜 마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서쪽에 착한 마녀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지금 미국 쪽에 있고, 그런 인물들이 이제 그 있는 4명이 각자 4개 그걸 가지고 있고, 미국의 여기서는 미국이 아니죠. 합중국이죠. 합중국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는 인물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정은 다 짜놨어 사실은. 그런데 근데 이제 미국은 등장한 게 스파이들밖에 등장 안 했지만은.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하나의 그 개인이 네. 정말 어떤 면에서 천재적인 개인이 기존의 과학에과는 완전히 다른 어떠한 것을 내세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 극단적으로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을 뭐 좀 더 확대한 듯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런 인물들이 존재하고 자기 계통에서의 과학을 발전시켰을 때 그 사람을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고 그런 식인 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학이 매드 사이언스고, 그러니까 특정으로 한 과학 종류를 매드 사이언스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느낌으로 만든 용어여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 자체가 발달을 시켜버리는 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뭘 만들면 거기서 이제 분화돼서 점점 발달되는 게 아니고, 이 세계관에서 매드 사이언스 자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빗방울 떨어지듯이 분화되면서 이제 일반 과학들이 발달해버리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세계관 자체가. 네, 상당히 재밌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거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편하게. 이게 설정을 하나 꼬인 건지 아닌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그 박사교단에 의해서 붉은 비가 내리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 통하게 됐다는 표현이 나와서 네. 그 위에 그게 굉장히 설정이 뭔가 중요한 설정으로 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뒤에 가서는 통역기 개념 이외에는 사실은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치였나. 그리고 그런 장치였다면 박사가 라틴어를 자꾸 쓰는데 그 모른다는 뉘앙스로 쓰는 것 같아서, 라틴어를 듣는 사람 이렇게 자신의 그 뭐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걸 라틴어에 의해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만약에 다 언어의 장벽이 사라졌다면 그런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거였나? 나는 라틴어는 사어기 때문에 발음 자체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발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이해 자체가 그대로 들려버린다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썼거든요. 유일하게 통역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만약 사어는 통역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 자체로 이제 더 이상 통용이 안 되는 글자들. 사실 라틴어 같은 경우는 3가지 발음 방식이 있어요. 교회 방식, 고전 방식, 상고 라틴어. 이 3가지 방식이 따라가지고 발음 자체가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발음 기호가 이제 다 사라져버린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어죠. 사어고 정말 내가 이 설정을 살리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왜냐면은 라틴어는 정말 들으면은 중2병이 일어나는 그런 영어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살려야 돼.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언어를 받아들이는 거지 통역기지, 이 글자는 보이거든요. 글자는 그냥 글자 그대로 보이는 거지,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박사교단이 그런 이제 바벨탑 제거된 날을 터트린 이유 중 하나가 이 메타적인 건데요. 다들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베타 테스팅 하잖아요. 베타 테스팅 할 때 다들 주인공 영국인이죠? 여자애 조선애고요. 어떻게 말 통해요? 맨 처음엔 영어 잘한다고 할까? 그 생각하다가 좋아, 박사교단이란 미친놈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럴 때 써먹어야지. 아주 그것도 참 재밌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
그러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네. 오히려 더 전쟁이 더 국지적인 전쟁들이 좀 더 둔화되고 오히려 세계적인 정세 자체는 많이 불안해졌죠. 그렇군요. 여기서 중간중간을 보다 보면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여기서 중간중간 보다 보면 CPU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계에서 현대식의 컴퓨터 같은 느낌의 작품으로 기계 같은 거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 세계관에서 그런 기계 자체가 약간 좀 틀려요. 이 세계관이 지금 보면은 이제 조선 이제 왕실에서 이제 강요들 불러가지고 회의할 때도 그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식 컴퓨터가 아니라 그 약간 좀 이제 50년대 좀 애니악 같은 느낌을 좀 더 살려놨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전체적인 통제가 되니까 그걸 통해서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 돼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도 전체적인 통합적인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일반 컴퓨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세계관 자체에서는. 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메사이언스라는 점에서 엄청나게 발달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보다도 좀 약간 보기에는 고전적이죠 많이. 음, 사실 고전 분위기를 많이 살리려고 했던 것도 그런 일부러 이유가 있어요. 사실 고전적인 느낌이죠 사실. 그리고 맨 처음 초반부에 나오는 그 그림 보면은 그 경복궁 그림 보면은 사실 여기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그림 그리신 분이 좀 더 너무 멋지게 그려줘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는데 사실은 전선과 전선이 이어져 있는 통신 시설로 다 해가지고 마치 그 조롱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새가 사는 조롱 같은 느낌이다라는 묘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너무 예쁘게 잘하셔가지고 아 멋지네요 한마디 하고 넘어갔는데 이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 표지 그림도 참 특이하고요. 안에 그림들도 이제 보면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표지 그림 보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처음에 이 그림 보시면서 이건 어쩌면 그 표지 그림 그릴 때는 어떤 따로 지시 같은 것이 있었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분이 이제 그렇게 그려주신 건데요. 아이디어를 해서 뭐 이제 내 아이디어와 뭐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그려주신 건데 네. 나는 그 넬슨경이 그 옷장 모양의 집사라고 그러시니까 그 표지 보면은 이 네, 보면은 네, 집사 타워를 네. 그려주셨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림 마음에 드셨나요? 아 그림은 마음에 들었죠. 근데 네. 이 현주가 너무 고전적인 미인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또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네. 사실은 제가 묘사 방식에 대해서인데요. 이건 약간 작품 자체보다 글 쓰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뭔가를 묘사할 때 이제 약간 영화적인 느낌이, 영화적인 언어라는 뉘앙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객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긴 거다라는 식으로 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 19세기 소설은 별로 경험이 없고 현대 소설을 많이 읽어요. 현대 상업 소설을 많이 읽는데 보통은 이제 그거를 감정, 캐릭터의 감정이나 이런 거랑 결부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스탠드 이건에서 이제 보면은 로이드랑 포크라는 연쇄살인마가 나와요. 한 명은 이제 현장에서 사살당하고 한 명은 감옥에 가는데,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바이오하자드가 터져요. 그러다 이제 흑막 역할인 랜들 플렉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로이드가 처음에 랜들 플렉을 보면서 느끼는 인상이 그거예요. 포크도 저런 신발을 신고 다녔을 때 카우보이 부츠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약간 결국엔 로이드는 이 랜들 플렉을 처음 봤을 때 자기랑 같이 다니던 연쇄살인마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걸, 그런 묘사가 그러니까 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캐릭터의 생김새도 드러내주고 그 캐릭터에 대해서 다른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 같은 것도 같이 표현하는 방식인데, 지금 전지적 시점 같으니까 어떤 캐릭터에 중점으로 한 반응이나 이런 걸로 나타내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적인 느낌이라고 느낀 이유가 주로 뭐였냐면은 그 이제 묘사 같은 게 되게 실감나게 되긴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작가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랑 독자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랑 조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글이라는 매개를 통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아무 없다 보니까 판단을 못하는 게 이게 19세기 이것도 19세기 양식을 딴 그건지 아니면 작가분이 고안해낸 방법인지. 원래 사실은 19세기 소설은 대부분 다 1인칭이에요. 근데 그렇죠. 3인칭을 쓴 이유는 3인칭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3인칭을 쓴 거였고요. 3인칭 소설들로 얘기하자 그러면 질베른 쪽이죠. 저 말하자면 네. 질베른 쪽을 생각해서 그쪽을 하는 것도 있고, 그 질베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시점적인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없다고 말하지 못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게 됐어요. 사실 그 부분은. 그렇군요. 이게 글 쓰는 얘기가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글이란 게 이제 5년 걸렸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게 쉽게 나오지 않는 거 않습니까? 원래 쓰다 보면 예. 보통 중간중간에 막히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죠. 혹시 뭐 작가분께서는 그 막혔을 때 나름대로의 그걸 타개하는 그런 뭔가 취미라든가 아니면 뭔가 방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진짜 안 써지면 꺼야 돼요. 어디서 그거밖에 방법 없어요. 머릿속에 걔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말하자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구멍이 막힌 건데 봐봤자 생각 안 나요. 그러면 잠시 끄고 담배 좀 피고 머리를 비우고 나중에 좀 다시 보면은 떠올리면 다시 쓰고 그런 식이니까요 보통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쓸 때 다시 앞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앞부분의 실수들이 다시 보이거든요. 왜냐면 프레시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가야 돼요 계속.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한 30분 정도 더 진행하게 됐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편하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 드실 필요도 없고요. 네네. 저도 이제 좀 글을 쓰는 걸 좋아하면서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5년이나 이제 5년 동안이나 이제 쓰셨다는 그런 경위를 보아요. 저는 이제 쓰면서 많이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쓰지 않고 많이 검색해보고 이제 그런 작가들 인터뷰 같은 거 뒤져보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작가들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많이 느꼈었는데 저는 홍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 안 한다 이제 컴퓨터 끄신다고 했는데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소설 구상이라든가 어떻게 내용이 흘러가겠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이제 내가 좀 소설 좀 써볼까 할 때 앉아서 생각하시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5년이란 기간 동안 쓰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초고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소설의 그 뼈대를 만든 그 초고라는 개념을 얼마 정도 쓰셨고 이제 퇴고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퇴고하는데 어떤 점 많이 힘드셨는지.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맨 처음에 쓸 때 그 하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앉아서 먼저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떠오르는 발상이 있으면 그부터 막 적어둬요. 그러면 그걸로 뭐 적다 보면은 이제 설정을 짜는 거죠. 결국은 그게 설정 짜고 만들어지고 그럼 이 설정을 가지고 플롯 만들려고 시작하면 이제 플롯 짜요. 그다음부터 그리고 이 플롯을 짜면 그 플롯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고 개념이 난 플롯이라고 생각해요. 플롯으로 시작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다 이게 1번, 2번 문제 다 얘기하면 이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초고 개념 자체가 플롯을 다 짜고 플롯에서 다 애들의 인생이 다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제 첫 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완성도까지 쭉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바꾸죠. 한 번에 완성을 못 시키더라고 보니까 플롯은 다 완성됐는데 이걸 머릿속에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이 소설 같은 경우는 플롯 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플롯 짜는 데는 진짜 농담은 좀 붙여도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맨 초에 이거를 한번 뒤엎은 거기도 하고요. 사실은 쓰다가 한번 현대 서울 배경이었다가 다 뒤엎어버리고 다시 쓴 거였으니까 애초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쓰다가 이제
문장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머릿속이 잡혀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끝에는 이제 문장 틀린 거 고치느라 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좀 네. 또? 그 나중에 합선 대원님이 네. 그러니까 웰링턴 경 가지고 일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네, 유게네스 클럽 다른 의장이 네.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윈스럽. 그 사람이 뭐 쿠누 파크니스 교수의 집 그러니까 그 기계장치 그 저택에 침입해서 뭐 떨어진 것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선대군이 그걸 손에 넣었는지. 손에 넣은 부분들은 그 묘사가 원래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원래 그쪽으로 해서 중국 쪽에서 이제 넘어와가지고 중국은 아니지 그쪽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러시아 쪽에서 이쪽에서 중국에 있는 지금 분화되기 버렸잖아요. 대륙 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온 건데 그거를 설명을 한 게 좀 길게 있었어요. 근데 많이 좀 쳐가지고 그냥 몇 문장으로만 나와가지고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문장으로 사실은 그걸로 들려면 썼는데 그 방금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그 이제 설정을 쭉 짜서 이제 거기서 플롯을 일으키다 보면은 백스토리로 남겨두려는 부분하고 장면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고를 때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신지 개인적으로. 이쪽 이야기 구조에 상처를 안 내야 되는 부분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아무리 재밌어도 만약 이야기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애다 싶으면은 얘는 좀 빠져야겠구나 빼고 그 다음에 진행시키고 나중에 만약 다음 건이 나오면은 나오지 않겠어요 걔네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조금 많이 걱정했던 게 처음에 배웠을 때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즌물이 아니라서 일단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안 해보시고 나는 이게 떡밥이 괜찮게 남아있을지 후속편이 길게 될 만큼 그게 이 작품에서 지금 나는 후속편을 생각하고 만들어놓은 설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나라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거기 등장 단체든지 여기서 안 나오는 등장 단체가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어진 플롯들이 지금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권을 쓴다 그러면은 니키오 학국을 중심으로 만들 거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나오는 소재들 보면 마키나 와이스러스만 가지고도 한 권 나올 것 같고 막 하는데 이걸 너무 많이 넣어.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외전 단편 같은 걸로 나오면 되죠. 네, 단편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냥 얘기할 때 한 번 얘기하시는 거 다른 거 관심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해 주면 좋습니다. 예. 한편 이거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막 그러니까 뒤섞여서 역시 설정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되게 많은 작품에 오마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역시 그래서 이제 이상한날의 일세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특히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을 개인적으로 뭐 굳이 이 작품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는 상관없습니다. 뭐 닥터우를 제외한 그렇죠. 네, 가장 난 이런 작품 정말 재밌다. 이런 작품 보다 보니까 정말 즐겁더라라는 그런 작품이 있으시죠? 저는 백경을 좋아해요. 백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백경에 판본만 6개가 있어 저한테. 와. 국내에서 나온 판본들 다 가지고 있는데 번역이 얼마나 틀린지 어떤 느낌인지. 근데 백경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그 세계문학 진집이라 가지고 이제 보면 뒤에 ISBN 코드도 안 나온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네, 그렇죠. 80년대 버전 해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ISBN 코드 들어가 있는 것들로 해서 몇 가지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팩앤북스에서 나왔던 것도 하나 가지고 있고 작가주의 쪽으로 작가주의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네. 그 당시 이제 포경선에 대한 설명들을 그 도화라고 해가지고 다 집어넣은 것들이 있어요. 이따만 두께로 그렇게 해서 나온 판본들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비딕이죠 원래 원제는. 근데 백경이라고 하는 판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비딕이라고 하는 판본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라든지 그게 너무 좋았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진짜 특히 영리문학 쪽은 그것 때문에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배경 때문에. 백경에서 이제 처음으로 영민하게 몰입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인물들이 좋았기 때문에. 나는 인물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 아이고 스포일러인가? 뭐 아는 사람도 하는 거죠. 300페이지 째였는데 결국 그 인물들이 자신의 광기로 인해서 타락하고 파괴된다는 그 관점 자체가 제 소설들에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보면 결국은 여기서의 과학 발전은 인류사의 그 뭐 서로에 대해 인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반비례로 발전돼 버렸거든요. 보면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관계가 파멸되는 결말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백경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사실. 관계로부터 파괴합니다. 예, 혹시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SF라든가 판타지 같은 그런 작품 중에서 또 어떤 점을 좋아하세요? 아 맞다 SF 쪽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워낙에 아니요, 굉장히 워낙에 좋은 것 같아요. 19세기 영미문화 쪽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 네, 빠져 있는 네, 사람이다 네, 보니까 예. 특히 SF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 진짜 유로맨스 이름을 유로맨스 윌리엄 기슨이죠. 네. 유로맨스는 정말 그냥 첫 문장 때문에 치바의 하늘은 TV 선전이 끝난 마지막 비 내리는 그 화면 같았다 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군요. 사실 유로맨스는 국내 번역되고 2, 3편은 절대 번역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철수 씨 덕분에 그렇죠. 2, 3권이 이제 스프롤 시리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역자 김창규 씨도 덕분에 번역이 벌었다고 하긴 합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이 번 게 아니라 하여튼 그 두 권을 만드는 덕분에 원래 못할 것들을 했으니까. 예. 그러고 보면은 생각해보니까 이 작품 속에도 약간 뉴로맨스적인 분위기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이버펑크 분위기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사이버펑크에 보면은 특히 이제 바이오 쪽 사이버펑크죠. 왜냐면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네. 개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가 없고 특히 이제 한 장애인이나 그런 어떤 멸시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트랜스 휴머니즘 쪽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약간 사이버펑크에 가깝고 그리고 경복궁이 진짜 사이버펑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네, 전선들에게 만들어져 네.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작품을 쓰면서 5년 작업하시다 보면 물론 이것저것 뭐 다시 해야겠지만 정말 힘들었던 때가 어떤 때 있을까요? 이거를 다시 뭐 이게 상처를 찌르는 것 같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랄까 기생충 보듯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족들의 저 새끼는 대체 뭐 한다고 저걸 쓰고 있나. 글 쓰는 걸 이제 정식적인 직업이나 정식적인 작업으로서 보는 게 아니고 마치 놀라고 저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심지어 영화 찍는다는 그분께서도 겉으로는 응원하는데 뒤에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를 아주 씹고 다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지지를 안 해줬던 게 가장 고통스럽죠. 또 5년 동안 막 사실 마감을 좀 2번 정도 미뤘던 게 가장 큰 타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작가분께서는 그때 이제 작가의 만남할 때 작가는 글을 쓰지 않으면 백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꾸준하게 글을 해서 완성하셨으니까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시 보람이라고 한다면 글을 완성한 것이 보람일까요? 그냥 행복한 거죠. 그냥 그리고 글을 쓸 때 살아있는 느낌이 드니까 사실은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도 쓰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진짜 기본적으로. 아니야, 진짜로 글을 안 쓸 때는 정말 이제 취미가 거의 없다 보니까 남아있는 취미가 거의 없다 보니까 예. 글을 안 쓸 때는 자요 그냥. 그러니까 맞아, 거의 진짜 시체처럼 누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컴퓨터 화면 켜고 한글 켜고 문자 적고 조금이라도 이제 적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설정 짜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 창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창작에 대해서는 창작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옛날에 내가 그 대학 시절 때 썼던 각본이 하나 있어요. 글문장이라고. 네. 결국 보면 글은 노동이에요. 노동에서 나오는 그 우리가 지금 아무리 금치를 해봤자 노동자거든요. 근데 이 노동자가 노동을 해야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꾸준하게 뭔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쓰는 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 설정이라도 계속 짜놓고 전체적으로 좀 만들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그것이 본문으로 넘어가더라도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렇기 전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계속 컴퓨터 켜놓고 앞에서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보통 이제 하루에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작업을 하셨어요? 일단 무조건 알람 켜놓고 한 5시간씩 네. 하루에 5시간씩은 앞에 앉아가지고 못 쓰더라도 네네네. 5시간 정도씩은 계속 앉아 있었다. 네, 5시간 정도쯤은 무조건 이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글 쓰고 있을 거. 예. 이게 원래 사실 이제 그걸 이제 얘기했을 때 사실은 앞부분에 들어갈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이방인의 성이라는 작품을 작가 개인의 말씀으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이게 큰 문제네요. 네, 가장 좀 힘들겠지만 이것은 어떤 것이다 해서 한 문장 정도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께서 생각하시는 이방인의 성이라는 작품. 진짜 어렵네요. 뭐, 저는 내가 상고를 낳고 만든 아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좋으니까 그냥 좋아요 읽으세요라고 밖에 말을 못해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아이에 대한 내부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다 보면 또 이게 또 한마디로 안 끝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좀 내가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내가 얘한테 할 수 있는 말은 그 방대한 세계관을 그래도 사람들이 재밌게 읽어줄 수 있게 버텨주었다는 거가 너무 감사한 작품인 거죠 저한테는. 예. 만약에 이게 이를테면은 영상이나 영상 같은 거로 만들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영화에 가까운 느낌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블록버스터 아니면 못 만들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여기 나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열차 네, 나오고 그렇죠, 예. 아니 CGV로 돈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네, 그렇죠. 완전히 이제 도시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난 이런 영화 만약에 이런 영화처럼 만들어준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주피터 어센딩 다들 아시나요? 네, 비슷하네요. 네, 다 말아먹은 작품이지만은 스토리 플롯은 정말 말아먹었어. 나는 스토리 플롯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이 작품에서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는 거대한 고딕성을 우주선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난 그 영상미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건 영상미가만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영상미가 안 살면은 작품의 절반이 죽어버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영상미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좋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 장르 자체는 나 자체도 지금 장르를 모르겠는데 예. 얘를 어떤 장르예요라고 얘기해주면 그 장르에 맞춰가지고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특정 장르에 휘질 않아요 얘가. 네. 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흔히 뭐 게임에서도 나오는 뭐 스타일리시 액션 뭐 이런 식으로 스타일리시 작품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네요. 뭐 여러분들은 다 재밌게들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난 이런 부분이 정말 좋았다라는 부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 부분이나 뭐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손 드시면 같은데요. 네. 제가 뒤늦게 와갖고 문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감상평 짧게 하고 저 질문 좋았던 거고 질문 좀 드리면 좋습니다. 이 소설의 저희 최고의 매력은 사실 서사나 뭐 뒤에 나오는 반전 같은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뒤에 나오는 반전이란 건 사실 반전이 정형화되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전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뻔한 예상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서사보다는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스타일, 형식, 어떤 충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먼저 이 소설이 계속 이제 19세기를 얘기하셔서 굳이 19세기만이 아니라 이제 좀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고전이 갖고 있는 세계의 구축, 그러니까 건축하고자 하는 의지, 아까 어떤 분들 얘기하시지만 그 고전 작품들 예를 들어서 이제 묘사를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제 아까 영화적 묘사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 영화적 묘사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화적 묘사라는 건 오히려 이 소설의 건 정반대죠. 영화적 묘사는 기본적으로 연상이거든요. 전달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연상인데 이 소설에 나오는 그 묘사는 주로 건축적, 구축적,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언어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설명과 전달이 되거든요. 이제 고전 소설들이 갖고 있던 매력 중에 하나는 그런 힘들이죠. 저 메이비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메이비 같은 경우는 해양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엄청난 의지와 백과사전적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독자를 힘들게 하는 굉장히 서사를 못 따라가게 하는 힘들게 하고 현대적 개념으로는 독자를 짜증나게 하는 작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과 노력을 들여서 읽었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거대한 어떤 세계의 힘인데 그런 어떤 힘을 노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힘, 내가 세계를 어떤 작가로서 이 세계를 전달하고자 했던 오만함,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면들하고 그 반대로 이제 캐릭터에서 느껴지는 보통 고전 소설에서는 진부하게 얘기하자면 이순직한 캐릭터를 많이 쓰거든요. 그 이순직한 캐릭터들이 어떻게 그 세계 안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 속에서 좌충우돌하를 고통받는 건데 이 소설에서는 이순직하기보다는 작가의 머릿속이나 작가의 그 망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인물들이 튀어나와서 그 작가가 구축해놓은 어떤 건축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조각같이 어떤 작품들이 이루는데 그 조각들 참으로 개성망측하게 이를 데 없고 그런 어떤 어떻게 유치하게 얘기하자면 좀 B급 문화의 어떤 정서에 기반한 어떤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그 충돌, 즉 고전적 면모와 어떤 전혀 어떤 탈고전적인 혹은 어떤 현대적이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떤 작가 어떤 주관의 망상 속의 어떤 그 인물들, 이 인물들이 충돌하는 그 지점들이 이 소설의 굉장한 어떤 저는 매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기묘하게 어우러지면서 한편의 어떤 큰 서사를 만들어냈던 어떤 대단한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약간 모비딕을 이제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모비딕을 보면서 영향을 받은 어떤 그런 어떤 묘사의 의지, 뭐 어떤 묘사하고자 하는 어떤 취향, 뭐 어떤 건축하고자 하는 어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그러니까 현대의 관점에서 사실 고전 소설들은 쓸데없는 설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바로 그 쓸데없는 설명들이 그 소설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의 어떤 영향을 모비딕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 얘기하는 그 방금 얘기하신 이런 취향들하고 사실 모비딕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뭐 어떤 흔히 얘기하는 오타카스가 엄청하고 모비딕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굉장히 멀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거리 멀음을 이 안에서 결합시켰다는 게 저는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모비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향이나 열정을 영향을 받았는지가 궁금해요. 저도 모르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묘사하는 방식 자체가 나는 그걸 이 생각을 안 하고 썼는데 묘사 자체가 결국은 내가 모비딕을 많이 읽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 모비딕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진짜 끈질김, 진짜 그 광적임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묘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서 받은 건데 뭐 캐릭터 자체는 사실은 이제 장르 문학 쪽보다는 이제 일본 서브컬처 쪽에 나온 인물 같은 느낌이 많죠. 그래가지고 그 인물을 거기다 쑤셔박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또 다른 분의 뭐 작품 어떻게 보셨습니까? 난 이런 적 되게 좋았다. 그 제가 어제요 출판사에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 홍보 영상 있잖아요. 그걸 보고 오늘 딱 책을 읽으러 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딱 처음 봤을 때 인상 좀 뒤죽박죽 소재가 엄청 뒤죽박죽이잖아요. 뭐 일단 그 홍보 영상만 봐도 되게 뒤죽박죽 되게 이게 어떻게 혼합이 될 수 있나 싶어가지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되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보니까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비빔밥. 말도 안 되는데 네, 말이 되게 만들어요. 네네. 어쨌든 간에 자, 뭐 나머지 분들 다른 분들도 이 작품 여러 가지로 재밌게, 뭐 특이하고 어떤 것들은 독특하고 또 즐겁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참 뒤죽박죽이다. 네, 뒤죽박죽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개성적이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잘못되면은 정말 잡탕밥, 개밥이 되지만 한편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비빔밥처럼 잘 녹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비빔밥 펑크다 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작가분께서 좋은 작품 써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또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작가분께서 하고 싶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재밌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먼저 오신 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제가 정말 수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의심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완성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거에 대해서 작품이 정말 괜찮을까 는 진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완성하고 나서 그래도 내가 한 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작품을 만약 이걸 보고 읽게 되신다 그러면은 정말 잘 부탁드린다고 뭐 그렇게 말을 못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같이 참여해주신 이제 홍 작가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